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경제학, 심화 경제학, 국제금융론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금융론 파트에서는 환율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환율에 대한 실질 환율, 명목 환율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환율이라는 것은 화폐의 교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죠. 자, 명목 환율이 있고 실질 환율이 있는데 명목 환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폐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국의 원화,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말하고 그걸 환율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달러짜리를 얻기 위해서 1원짜리 1000개 주게 되면 요게 환율 이렇게 됩니다. 특히 얘가 만약에 120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이렇게 되면 평가절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할 때는 평가절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래서 달러의 가격을 나타내는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말고요. 실질 환율이라는 게 있죠.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나타내는 상품의 개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리얼이니까 진짜입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요.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요거 미국의 가격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 가치로 바꾸는 게 명목 환율이 돼요. 이걸 바꿔주고 이거 우리나라 물가로 나눠주면 아니 우리가 이제 언제나 봤을 때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아니면 실질 소득 할 때는 우리나라 물가로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게 실질 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얘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명목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라 할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명목 환율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한국에서 사과 한 박스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 보니까 12,000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 사과 한 상자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이게 만약에 15달러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맞춰서 이거를 12,000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12,000원 나눠주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과를 한 개 이렇게 한 박스 구할 수가 있는 거, 한 상자. 이해 가시죠? 이게 실질 환율 해서 실질 어떻게 보면 소득, 실질 임금 그것도 물가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원화로 해서 P로 나눠주는 겁니다. 12,000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달러가 원화의 가치에 얼마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지금 요거를 구입하려면 얼마나 구입할 수 있냐 그걸 나타내야 되니까 저 앞에 환율 2를 곱합니다. 그래서 2를 곱해서 요거 명목 환율을 여기다가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달러당 1200원으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1200원 이렇게 1200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면서 1달러당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1 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여기 나온 값이 정리하게 되면 1.5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실질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질 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요. 밑에 4번 보세요. 한국산 사과 한 상자가 12,000원이고 미국의 사과 한 상자가 원화로 표시하면 18,000원이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사과 한 개가 사과가 한국산 사과보다 얼마나 진짜 실질적으로 비싸니 그걸 알 수 있는데 1.5배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배 비싸다 1.5라는 것은 미국의 사과 한 상자를 실질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과를 1.5상자를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폐가 없이 말 그대로 물물 교환을 할 때 아니 미국에 사과 한 상자 얻으려면 한국에 사과 얼마나 줘야 되니? 1.5상자를 줘야 된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실질 환율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상대 가격이 하락해. 그러니까 미국산 한 상자를 구입하려면 우리나라 사과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부담되네. 그러니까 미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환율은 그래서 수출입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실질 환율을 교역 조건의 역수로 볼 수 있다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외국의 물건이니까 수입하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이디어만 보세요. 수입제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할게. 2를 밖으로 빼고요. 얘가 미국 물건의 수입제. 요거는 우리나라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육 조건은 뭐야? 이거 뒤집은 거잖아. 그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665페이지에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 이런 것까지 하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오버슈팅 이론 그거 하나만 아이디어 볼게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근데 현대적 환율 결정 이론 해가지고 현대적 환율 결정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환율 결정 이론 네, 요거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돈 부시의 오버슈팅 모형입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뭔가 충격이 팡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야. 뭔가 어떤 신축성과 외부에 대해서 자기가 적응력을 갖고 있으면 어떤 충격이 와도 그냥 그걸 다 스무스하게 태극권을 이용해서 쫙 방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먼저 충격이 팍 튀기게 되는 그런 것을 오버슈팅이라 해요. 개념 볼게요. 오버슈팅이란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지금 충격이라는 표현 잘 보시고 충격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이게 단기에는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균형에서 크게 이탈하게 되면서 민감하게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정상 궤도에서 이탈되는 거야.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신축적으로 명목 변수들이 조정되면서 먼토 효과랑 피셔 효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에 수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균형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환율의 오버슈팅은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단기에는 환율이 급변한다는 겁니다. 크게 이탈한다는 것이 급변하게 되었다가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장기균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급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거기 3번에도 나와 있는데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중요해요. 자, 물가라는 게 잘 조정이 되면 좋은데 물가가 경직적이다라는 거 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간단하게 이해가 있는데 그거 좀 잘 체크해 볼게요.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 물가가 비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물가가 같은 크기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실질 측면에서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가는데 얘도 같은 크기로 올라가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요게 고정, 변화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실질 통화량은 불변이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불변이라서 실질 통화량이 변화가 없어서 통화량이 그대로 불변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실질적인 화폐 공급, 화폐 수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둘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율도 그대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자, 거기 볼게요. 물가가 신축적이면 뭐 구매력 평가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환율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그렇게 스무스하게 갈 겁니다. 근데 아니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물가가 거기 보시면 경직적입니다. 경직적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공급이 이렇게 나타낸 요 값이 증가한다니까 이렇게. 그 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Y랑 R이 있는데 화폐 공급이 증가해서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 상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가 돼요. 그 균형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소득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이자율이 빨리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화폐 수요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자율이 내려가야지 다시 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R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해야지 균형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따라오셨죠?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이자율이 하락해버리면 달러가 유출되잖아. 달러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이 뭐야 한국 이자율도 별로 안 주네 해서 나가요. 자, 자본 유출이 발생해. 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빠르게 팍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밑에 그림 잘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시간이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환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환율이 이 제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찰나에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T0 시점에서 충격이 팍 오게 되는 겁니다. T0 시점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장기에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 구매력 평가설에 맞춰 가지고요. 구매력 평가설에 맞춰서 P가 올라가면 구매력 평가설 PPP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평가설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국내 물가는 환율, 해외 물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가 같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얘도 그만큼 올라가. 얘가 이제 고정돼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요게 올라가는 수준이 E2라고 할게. E2. 요 수준이 이제 구매력 평가설에 입각해 가지고 요 정도 요렇게 환율이 가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만큼 올라가는 크기가 바로 E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2 수준이 구매력 평가선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균형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즉각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 때문에 환율이 물가가 반응하기 전에 환율이 팍 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얘가 점프하는 거야.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쓱 여기에 맞춰서 수렴해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얘가 좀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원래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밖에 유출해서 나갔던 달러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원래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장기 균형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할지라도, 자, 사람들이 똑똑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기대하는 거 아니야. 기대를 할지라도 포인트가 뭐다? 이게 포인트예요. 가격이 단기에는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환율이 탁 슈팅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적 환율 이론 보시면 오버슈팅 이론 말고 두 번째로 랜덤워크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합리적 기대를 이용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 가지고 외환의 수요 공급을 예측하게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거기 충격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환율 변화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랑 비슷하게 랜덤워크 가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요 오버슈팅이라는 요걸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물가가 경직적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뭐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그것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국제수지 파트를 가보시면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ISLM BP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델 플레밍 모델이 BP 곡선이 수평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자본 이동이 불완전한 경우에서 BP가 무상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회계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가끔 등장하긴 하는데, 우선 수평인 것만 완벽하게 커버가 되면 우상향하거나 수직인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한번 더 돌려보시면서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차이 뭐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불가능한 삼위일체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을 안정시키거나 통화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자본 이동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니까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했을 때는요,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국내를 위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자주성을 상실한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트릴레마 또는 임파서블 트리니티 해가지고 불가능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환율과 관련한 트리니티, 임파서빌리티가 무엇인가 그 개념만 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경제에서 대내외 균형해가지고 지출 변동 정책과 지출 전환 정책 이런 게 있는데, 웬만하면 저도 심화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진 않으셔도 되겠고, 먼델 플레밍 모델, ISLM, BP 곡선 거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화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심화 내용도 핵심 포인트 잘 체크하시고요. 그것보다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열심히 객관식 문제 푸시고 정리하셔서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